예, 지금 요번에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제 유세차부터 해서 제사 지낼 때처럼 순서 1번, 2번, 3번에서 교과서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사회과학 지식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되게 만든 거라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희 정책 과제 만드는데 실제 지금 상황은 저희가 배워온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서 엄청난 상상력을 지금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학회에서 좀 많이 논의하고 검증받아서 국회에 와서 또 한번 검증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회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먼저 새로운 주제들을 이렇게 소통의 담론을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죄송도 하고 지금 이 상당히 저는 이제 이번 주제 발표를 부탁받으면서 느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드린 내용들은 뭔가 학교에서 정제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뭔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주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급이 됐든가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봐야 되는 포인트가 한 5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에는 원체 급하게 돈이 나갔기 때문에 약간 누락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뭔가 좀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런 상황들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우선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정례적으로 딱딱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사회복지의 기본 보장 보면 정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가가 제도를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뭔가 정례적으로 나온다라는 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쟁점들 이런 부분들 미리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름의 정책 과제는 뭔가라는 걸 이제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왜 재난지원금을 줬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실물, 경제, 금융시장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이제 자료입니다. 전부 다 엉망이 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국가가 250조 규모의 재원 대응 정책을 만듭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융자로 주고 어떤 경우는 실제 보조로 주기 때문에 재원은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가 대단히 큰 규모로 실제로 이제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굉장히 큰 규모로 국가 재정이 지출이 됐고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금 국비 지방비 합쳐서 14.3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재난 이 코로나 대응 사태에 보면 재난지원금의 규모나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이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지 않는 작은 이 돈들이 전체 우리 정말 그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는 이 거대한 경제 규모들을 추동할 수 이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체 연역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국비 지방비가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 지방비는 왜 붙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 베이스로 가지 않고 가족 단위로 갔다는 거고요. 이건 정부가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사회 분야를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가 1인 가구가 지금 전체 절반이 넘어갈 때는 대개 정책 단위는 개인 단위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딴 이야기. 그리고 지급 수단이 바로 현금으로 이제 실제로 통장으로 준 게 아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상품권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일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또 국가의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중앙정부가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는 중앙정부가 이제 왔죠. 그러니까 이 14.3조 원의 돈은 지방에서의 재정 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국가 전체가 움직였던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보통 국가 정책은 중앙정부가 표준을 만들고 지방이 표준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정책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재 국정과제로 있는 분권 국가를 왜 해야 되는가 전형적으로 지금 확인시키는 이런 제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전 국민 처음에 하위 70%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거 볼 때는 저거는 안 되는 거다. 선별적에서 7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별적은 정말 취약계층은 한 10%, 20%
정말 어려운 사람만 한정돼 주는 거고요. 중산층 이상 넘어가는 것은 거의 다 전 국민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처럼 생활보장, 소득보장은 전 국민 대상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놓친 부분입니다. 이건 정책에서 제가 굳이 저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결국 나중에 70%가 되죠. 이게 전 국민이 되죠. 왜냐하면 70% 수준쯤 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책과 정치에서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50% 넘어갈 정도로 다 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100%다 주는 거다. 이렇게 갔어야 이제 논란이 없는데 괜히 70% 상한선 하면서 논란만 키운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 전 국민의 5천만 명에 대해서 3주 만에 이게 실제 13조 원 이상이 지급돼 있던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는 좀 아쉬운데 복지부가 참 자기 생색 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돈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나갔습니다. 2호조로 나갔죠. 국고보조 방식에서는 복지부의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같이 연동돼서 재우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먼저 깃발을 들었으면 복지부가 먼저 주겠다 그랬으면 복지부가 생색이 났을 거고요. 행정안전부가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주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간 거다 보고 있는데 그 기반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내부 회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 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들을 지금 만들면서 아이 사랑카드에서 보육료 볼 때 이렇게 저희 신용카드 베이스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국가 시스템과 매우 밀접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바로 이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베이스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로 뭔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바로 줄 수 있게 만들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거 만들 때 좀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도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전 국민 개인 베이스로 뭔가 지원할 때 행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게 그렇게 국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유엔 행정혁신상 이렇게 나오면 이건 거의 뭐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 국가가 이런 시스템 만들고 싶어 하죠. 개인에게 돈을 주는데 부정수급 관리가 거의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자격 관리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있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전산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을 5천만 명을 해서 대단히 정책 규모를 해도 그렇게 불안정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새로운 정책 단위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논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2007년에 만들었으니까 한 12년 정도 우리는 연습을 했던 거죠. 그동안 정부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책이 완벽하지 않은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 임시적으로 많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잘 돼 있으면 아니면 고용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실제로 기존에 있는 제도가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지원금의 형태의 돈을 지울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복지로 봐야 되는지 경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재난의 일시적인 지원을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이제 해외 비교로 보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5가지 쟁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인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이 돈을 어떻게 줬는가 이제 해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밑에 줄에 이제 넣어놨었는데요. 그냥 일반 행정비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건 경제개발비에 넣은 것도 아니고 사회개발비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정부 회계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도는 지방행정지원비 여기에 넣어놓고 성과관리는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4조 정도 되는 돈들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에 대한 정리가 정부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임의적으로 준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개발인 건지 경제개발이라 하면 이거 이제 재정학에서 주는 돈 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라 그러면 돈을 왕창 줘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날 정도로.
이게 사회복지비다 그러면은 왕창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줍니다. 사회복지는 갈등이 완화될 적당한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최적 투자냐 소비 관리냐 이런 건데 재원이 왜 1인당 한 4인 가족당 100만 원인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특히 저희 같은 재정학자들은 더 이상 주창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냐 사회냐 이 부분들은 아주 낮은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죠. 국민이 힘들면 그냥 국가가 하는 거다. 이게 아주 규범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누구 거냐? 국민의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면 국민에 주는 거다. 그럼 당연히 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요건 이제 사회적인 논의들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이 돈은 누구의 돈이고 어떤 분야의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정책 수단으로서 이제 현금 지원이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모처럼 제가 뒤져봤는데요. 이 그래프 있는 것처럼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저 공급 곡선 파란 선 아무리 느려도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수요 곡선을 늘려줘야 됩니다.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저쪽 빨간 선을 늘려주면 GDP가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케인즈 경제학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수요자가 중요하다,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케인즈의 상상력으로 이게 대공황을 이겨냈던 이 정책 수단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상력이 지금 좀 필요한 때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국가 재정 부채가 문제가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잘 봐야 됩니다. 국가의 돈이 누구 것인가? 뭐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한자가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와 가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중국 쪽 철학이 들인데요. 왜냐하면 우린 기업 보고도 공공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국가, 기업 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됐던 그래서 5천 년을 이제 살아왔던 이 땅입니다. 그래서 돈은 어떤 거냐면 국가의 돈이나 기업의 돈이나 나라의 돈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들은 항상 앞서가서 돈을 받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소득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나 국가부채나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사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게 기업이 어려우면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가계가 어려우면 가계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채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가계부채만 유독 높은 상태로 되어 있고 국가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부채가 매우 높아졌다가 IMF 때 굉장히 고생했다 국가가 다 좋아져서 지금 많이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국가부채에서 가계부채가 높아진다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매우 위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질 것인가, 가계가 빚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이지 빚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니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케인즈학 경제학에서 보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신보수주의 재정학에서 보는 것은 야경 국가죠. 이게 국가의 돈들은 누군가 주인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이게 신보수주의자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세금 내지 말자로 나오다가 요즘 보면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제 엘리트 카르텔 이론들인데요. 국민들이 세금을 왕창 내면 누군가 국가가 그 돈들을 딴 데 쓴다는 겁니다. 그 엘리트 카르텔들이. 그래서 부패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수주의자들이 조세 인하 안 하고 세금을 그대로 많이 유지하는가? 자기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돈이냐, 특정 계층의 돈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들인데 저희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국민 돈이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지금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와 부채를 너무 과잉 정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경제 규모가 크면 관리 능력이 있으면 부채 비율에 대한 적정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40%가 좋으냐, 50%가 좋으냐 아무 의미가 없다. 저희가 개발연대 못 사는 국가가 아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고 IMF에서도 세계 경제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기대할 정도로 큰 나라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게 정부간 관계입니다. 이제 돈이 어디가 있는 게 좋겠느냐 이제 이런 논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가 추동해서 중앙정부가 왔습니다. 만약에 지방정부가 돈이 없었으면 아직도 아마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궁금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많았기에 줬던가? 이건 올해 이 정부가 했던 재정분권 1단계 재정분권의 역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조 정도의 국세를 줄여서 지방세로 주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세 지방세 7대 3의 국정과제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시작된 건데요. 기획재정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8조 12조로. 1단계 8.5조 정도가 지금 분권이 됐는데 그중에 한 3조 정도가 순수하게 국고보조 이양 없이 지방에 이양됐습니다. 지방에 돈이 있었습니다. 가용 재원이. 결국은 이런 현장에 지방에 돈이 많다 보니까 국민 생활을 가장 먼저 봤던 지자체장이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재정분권 1단계가 없었더라면 지방에 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논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2조 정도 되는 부분들을 지방에 이양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방이 순수하게 순정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인정할 건가. 1단계는 거의 반반 정도, 5대5 정도의 개념으로 갔습니다. 2단계도 어느 정도로 지방의 여유 재원을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러면은 지방은 자기 지역에 맞는 돈을 쓸 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이 60년대 개발 철학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과 이 정부간 관계에도 저희가 특별히 봐야 됩니다. 돈이 어디가 있어야만이 이 부분들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국가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회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은 14조 정도 되는 그냥 돈을 줬습니다. 경제냐 사회냐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소득과 건강과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야 이제 제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이제 나왔죠. 경기도는 이게 기본소득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되면 국가 재원이 한정이 되니까 나머지 분야 쪽은 사회서비스나 나머지 일상생활 지원은 다 분권화가 되거나 시장화가 됩니다. 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이제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자리 중심의 사회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 그럼 돈은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고 일자리 복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사회투자라 그랬습니다.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생활 보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회복지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실행할 수 없는 이게 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정책에 해당되는 거고요. 고용보험은 경제정책 영역이고 사회투자는 복지정책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 영역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볼 것인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정책 과제로 할 때 제가 몇 가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금 이 감염병 예방이나 아니면 긴급복지나 재난지원금이나 있는 국가의 제도 틀로 쓸 것인가? 이건 아주 예외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10조 이상의 돈들을 이 제도로는 쓸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제도가 어디서 저희가 참고할 것인가? 참고할 것은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도의 상상력이 지금 필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지원금 핵심 요인이 지자체가 중심이 됐다면 분권국가 철학에서 주민들의 개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이 1차적으로 우선 책임진다. 이 개념이 지금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국정과제로 있는 분권국가 국민민주주의 이 철학하고 일치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 시스템들은 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행복이용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가 계속 주관할 것인지 이게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어느 상임위원회가 이 사업들을 소관할 것인가도 또 달라집니다. 각 상임위별로 보는 정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로 볼 건지 경제로 볼 건지 행정 일반 관리로 볼 건지 이 부분들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논의들은 이제 제도화가 좀 돼야 되는데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조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말고 이제 특별재난지원 쪽은 있습니다. 뭐 지진이 났거나 산불이 났을 때는 국가가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돈들을 갑자기 뭐 빚을 낼 것인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조금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기 인연금을 할 건지 불용액을 지금 안 쓰는 돈들이 국가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을 못했어요. 의무적으로 조금 각출하든가 재난채를 따로 발행해서 항상 안전적으로 모아놔야 될 것입니다. 통화 보면 금융통화 쪽은 통화안정채부터 해서 금융통화 관리할 때는 항상 국가가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가는 어느 정도 계속 돈을 모아놔야 될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경제 정책 거버넌스를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보험이라는 사회서비스 보험이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들도 좀 도입을 해서 안정적인 이 재정 확보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